제가 크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시험을 치고 나면 항상 좀 분석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이 문제가 다시 나올까? 한 부분으로 끝날까?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 분석이 필요한 거고 또 계속적으로 이렇게 두 번, 세 번 나오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체크를 해가면서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나온 문제를 보면 한 1000문제 이상이 되거든요. 또 저희들이 머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다 못 가져가요. 그렇다 그러면 저도 마지막에는 한 100개에서 150개 정도 이렇게 정해가 가지만은 나머지 부분은 어느 정도 내가 쓸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요것만큼 정확하게 가져가자 라고 판단한 게 한 100에서 15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려 그러면 모든 문제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면 파노라마처럼 연결고리가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문제를 봤을 때 변압기를 봤을 때 뭐 변압기 인정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변압기 부분을 어떤 식으로 내가 머릿속으로 이렇게 뼈대를 딱 심을 건가 그걸 먼저 자기가 판단을 좀 해줘야 돼요. 그러려 그러면 이제 변압기라면 변압기 인정은 솔직히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공장에서 출고 나갈 때 우리가 발주를 내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변압기를 어떻게 보면 안전공사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안전공사 우리 수준 받을 때 제출하기 위해서 공장에서 인정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이 시험 문제가 라면 몇 번 나왔을까 뭐 이런 것도 고민해야 되고 제가 4교시를 딱 봤더니 네 문제가 기존에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한 문제는 좀 변형시킨 거고 한 문제는 또 새로 나온 문제입니다. 1번 같은 경우는 딱 3번 나왔습니다. 이렇게 4교시 1번입니다. 90회 때, 92회 때 10점짜리로 나왔어요. 변압기 시험 방법, 시험의 종류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25점짜리 한 번 나오고 다시 지금 출제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자주 나올까? 패턴으로 봤을 때는 한 뭐 4년 주기? 3년 주기? 여러분이 학교 갈 때는 또 안 나올 가능성이 좀 많겠죠. 하지만 이 안에 부분에서 극성시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10점짜리로 한 개씩 물어봐요. 그 부분도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방법설비입니다. 방법설비는 딱 2번 나왔습니다. 우리 제일 앞에 차트를 보고 이야기하죠. 4교시 제일 앞에 있죠. 그죠? 방법설비는 솔직히 전기 설계가 아닙니다. 지금은 정보통신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2번이 다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방법설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왔지만은 지금은 딱 찍어서 3개 중에서 침입 발견 설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 기준 페이지가 284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5번 같은 경우는 설계 기준 페이지 185페이지에 단락의 간선에 대한 내용으로 간선을 보호하는 단락 협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두를 좀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하고 안으로 들어갈게요. 그 다음 6번 같은 경우는 시험입니다. 건축기 설비 기술사가 가장 크게 하는 것은 설계, 감리, 심의, 기술 검토죠. 그러니까 계속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올 겁니다. 심의 부분 가면 V까지도 이제 계속 나오겠죠. 그래서 계속 출제되는 겁니다. 설계 부분은 굉장히 많지만은 감리 쪽의 부분은 이런 같이 시행, 감리, V 이런 식으로 자기가 나름대로 딱 정립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어느 문제 나오더라도 접근하기 빠르죠.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서브노트를 작성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나름대로 딱 뼈대가 딱 쓰면 이제 살 붙이는 거는 금방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위주로 해가지고 좀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1교시부터 4교시에 대한 문제 분석은 뭐 그전 교수님 또 했겠지만은 저도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리고 나중에 끝나고 난 뒤에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변압기 인정이 1번 같은 경우에 변압기 인정을 위한 공장 시험의 종류입니다. 떨어졌네.
총 12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안에 간략한 것보다도 12개를 내가 어떻게 외울 건가를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게 기억 안 나면 시험장에서는 손끝에서 안 나오거든요. 어떻게? 그래서 앞다리 따라가지고 딱 외워버리는 겁니다. 길거리 가다가 외우고 변압기 볼 때마다 외우고 앞다리 12개만. 순서는 관계없습니다. 자기가 가장 이렇게 할 수 있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극성시험으로 이렇게 이게 10점짜리로 2번 출제됐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교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직류 전압기까지 해가지고 테스트하는 방법이 아마 해가지고 10점짜리로 딱 이렇게 정립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간극성을 사용하죠. 우리 국내 같은 경우는 간극성을 사용하기 때문에 간극성이 되냐 안 되냐, 가극성이면 안 되겠죠. 그 부분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같이 무부하 시험하고 그 다음에 5번의 단락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부하 시험과 단락 시험 이 부분도 참 중요한데요. 여기에 보시면 목적 부분을 보면 철선, 동선, 여자 전류, 임피던스 전압 이런 용어들이 막 튀어나옵니다. 이런 용어들이 가장 중요하겠죠. 우리가 가장 한 번씩 보잖아요. 그죠? 철선이 뭔지, 동선이 뭔지 계속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죠? 왜? 손실이니까. 손실은 최소화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변압기 효율을 최대화시켜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위주로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 전류가 뭔지, 여자 전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계속 물어보고 있죠. 시험에 한 1년에 한 번씩 툭툭 튀어나오니까. 임피던스 전압 계속 25분짜리 나오잖아요. 문제 접근을 그런 식으로 하면 공부하는 방법이 쉬워지고 그리고 재밌어집니다. 그런 부분을 차후에 보실 때 공부하실 때 집중하라고 우리가 말씀드리고 1번 문제는 어쨌든 이거는 외우는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같은 경우는 설계 기준에 284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방법 설비는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침입 통제, 침입 발견, 그 다음에 침입 통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처음에 옛날에 물어봤을 때는 방법 설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가 나왔지만은 이번에는 침입 발견 설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인력 감시 CCTV라든지 청음 장치라든지 이 부분은 어째도 읽어보면 여러분이 다 이해가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거의 다 뭐 지나가면서도 다 보고 있는 거고 CCTV는 거의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 다음 청음 설비라든지 전방어, 선방어, 이렇게 공간 방어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은 정보통신 쪽에서 거의 다 설계에 포함시키게 되어 있고 그리고 건축전기 설비의 전기 파트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 넘어갔습니다. 쪽으로. 그런데 설계 기준에 있다 보니까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요즘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같은 경우는 단상 유동기에서 분상 전동기의 기동 토르크로 최대를 하기 위한 보조 회로의 저항을 구하시오. 유도 전동기 그리고 동기 전동기, 직류 전동기, 전동기 쪽은 문제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큰 틀에서 유도 전동기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동기 전동기, 그 다음 직류 전동기 이렇게 포지션이 나눠집니다. 유도 전동기가 한 80% 나온다 그러면 70% 정도, 동기 전동기가 20%, 직류 전동기 한 10%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유도 전동기에서 뭐가 가장 많이 나올 거냐? 그게 과연 이제 기동 방식, 속도 제어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유도 전기 그러면 농형은 어떻게 할 건데, 건설은 어떻게 할 건데 이런 부분을 두 개를 나눠 가지고 기동 방식, 속도 제어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깔끔할 겁니다.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유도 전동기, 권선형 유도 전동기의 기동 방식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기동 방식은 2차 저항 제어하고 2차 여자 전류 제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2차 저항 제어라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비례추이 원리라고도 물어봅니다. 그게 바로 2차 저항제입니다. 이 부분은 비례추이로 해가지고 2번 정도로 물어봤고요. 전체 큰 틀에서 해가지고 몇 번을 계속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비례추이라든지 2차 저항제라든지 기동 방식, 속도 제어 방식 이런 부분을 정리해 놓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2차 저항제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보조 저항을 가지고 가변 저항을 조절했을 때 슬립도 같이 변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토르크는 증가하고 속도는 감소한다는 겁니다. 그 그림이 바로 여기 있는 그 그림입니다. 슬립은 항시 1부터 시작합니다. 시작이. 그리고 그게 기동시 시작이 1입니다. 그 다음에 0일 때 운정 속도가 되는 겁니다. 정상 속도. 항시 비례추이 원리는 최대 토르크는 항시 일정하다는 겁니다. 그 그림이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S가 1일 때 기동, S가 0일 때, 슬립이 0일 때 운전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요거는 10점짜리로 간단하게 정리해, 요건 좀 변형된 문제인데요. 간단하게 정리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4번) 같은 경우는 좀 아니죠, 그죠? 문제를 봤을 때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아마 이걸 했던 것 같아요. 전자파 쪽에서 그때 했는데 이런 문제는 한 번 나오고 말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5번 같은 경우는 배선용 차단기 특징을 설명하고 저하계통의 배선용 차단기 단락 보호 협조 방식입니다. 이거는 설계 기준의 185페이지에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력 간선에 대한 보호 부분인데요. 과전류 차단기에 보면 단락 보호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저하 간선에 시설하는 과전류 차단기는 차단기를 통과하는 단락 전류를 차단하는 능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 단락 전류가 시카를 초과하는 경우 시카의 단락 전류를 차단하는 능력을 가진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하고 캐스케이드 보호에 의할 수 있다. 일단 저압류 차단기에 단락 보호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차단기 전전격, 선택보, 그 다음에 캐스케이드 이렇게 전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죠? 전전격 같은 경우는 캐스케이드가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단락이 S점입니다. 단락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분기 차단기가 떨어지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차단기 가격이 많이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점점 커져야 되니까. 전전격은 이런 방식입니다. 선택 차단 방식은 기어 전류를까지도 포함하는 부분이 선택 차단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어 전류라는 말을 좀 아십니까? 단락이 발생했을 때 단락점으로 모든 전류들이 열로 뭉치게 됩니다. 상부에서 하부에서.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을 기어 전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기어 전류를 포함한 게 선택 차단 방식입니다. 이런 부분은 열적, 기계적 이런 부분들을 보호 협조 조건을 이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차단기 가격이 많이 커집니다. 경제적인 우리도 신뢰성도 중요하지만은 경제성도 고려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설계 기준에서는 시카를 초과할 때 캐스케이드 방식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캐스케이드 방식은 이겁니다. 이 점 S점에서 단락이 사고가 딱 났습니다. 나면 주차단기가 먼저 떨어지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분기 차단기가 떨어지라는 뜻입니다. 그거를 표로 표시한 게 이 부분입니다. T1, T2 전 차단 시간을 전체로 본 겁니다. 거기는 잘 나와 있죠. 네. 그 부분입니다. 이럴 때 이런 협조 조건을 가미해라. 열적, 기계적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시 이야기할 때 전기화재 부분, 전기 안전성 이야기할 때 크게
전기화재를 할 때 요 관악단지 열적 누수절정이라고 합니다. 과전류, 낙뢰, 단락, 지락, 열적 경과, 접속부의 가열, 누전, 스파크, 절연열화, 그리고 정전기입니다. 문제가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은 저번 시간 또 이야기했겠지만은 지락을 계속 물어보고 있죠. 지락은 계속 시험 문제 나옵니다. 단락, 지금 또 물어보듯이 단락, 경감대체, 단락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낙뢰, KC-IC 62305 계속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 다음 과전류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고 있고, 그 다음에 누전, 정전기. 어떻게 보면 모든 게 하나입니다. 전기화재의 원인이 이렇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또 세워야 되겠죠. 그 대책을 세운 게 이런 기술 기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로 봐야 된다 이거죠. 몸통을. 전기화재는 한 번씩 물어보는데 소방기술사 쪽에서는 좀 많이 물어봅니다. 하지만 전기에서는 요즘 거의 안 물어보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이 정도까지는 뭐 이렇게 간단하게 암기해놓은 것도 괜찮겠죠. 그죠? 간단합니다. 관악단지 열정 누수절정. 이렇게 하면 모든 게 좀 이렇게 접근하기가 쉬워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단락보호협조. 이렇게 되면 단락.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집중적으로 어느 것을 내가 준비해야 될 건가. 그러니까 아까 이게 단락 전류 경감대체가 3교시에 아마 했을 겁니다. 그거는 2회에 한 번씩 꼭 나옵니다. 전체적인 거 아니면 세부적인 거. 하나씩 계속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락 용량 계산서를 제출하게 되는 거고. 그죠? 부하 계산서. 뭐 이런 부분들을 왜 그게 제출할 수밖에 없는지가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설계를 하든 감리를 하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내가 접한 거를 이용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험은 손끝에서 나와야 되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대로 이렇게 틀을 좀 잡아가면서 공부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건설사업관리 시험입니다. 요즘 CM 쪽에서 좀 이렇게 법이 바뀌면서 좀 이렇게 100억 이상에 대해서 CM을 하도록 이렇게 하다 보니까 CM에 대해서는 자꾸 이렇게 논문이 많이 나오고 세미나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CM 문제가 자주 나오게 되는데요. CM 같은 경우는 지금 CM과 감리 비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거의 다 우리가 CM을 이야기하면 이런 책임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발주자가 내가 기술력이 부족하니까 다 맡기는 겁니다. 네가 다 해줘. 그러면 CM 업체에서는 여기 A라고 나와 있는데요. A가 건축사라는 뜻입니다. 아치테크. 그 다음에 E가 엔지니어라는 뜻입니다. 기술자, 설계자와 기술자를 배치해서 설계와 감리를 다 하라는 거죠. 네가 알아서. 그래서 기획부터 설계, 감리, 그리고 시공, 유지 보수까지 모든 것을 통틀어서 네가 책임지고 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런 능동적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문형은 아니야. 내가 두 군데를 줄 거야. 설계 필두로 맡기고 그 다음에 시험 너는 기술력만 해가지고 컨트롤만 좀 해줘. 어떻게 보면 수동적 개념이죠.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합니다. 발주자가 두 사람한테 주겠다는 거죠. 두 사람한테 줘가지고 CM 너는 감리만 해줘. 기술 검토만 해줘. 이런 식입니다. 감리하고 거의 비슷한 유형입니다. 하지만 책임형 같은 경우는 시공업체까지 자기들이 다 관리합니다. 다 선정하고. 이런 부분을 큰 틀에서 지우하면서 읽으시면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시험과 감리 비교 이 부분은 감리는 일단은 감리 업무에 대해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리 부분은 자주 나오는데요. 업무 범위를 자주 묻습니다. 감리를 계약하게 되면
일단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발주처에서 도면을 먼저 가가지고 검토해 주세요. 시방서, 계산서 다 주잖아요. 그러면 도면 검토부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외우려는 게 아니라 이걸 그냥 흐름을 내가 그냥 갖고 가는 겁니다. 외우는 게 아닙니다. 도면 검토를 해야 됩니다. 잘 됐나? 못 됐나?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 그 다음에 현장에 투입돼 가지고 도면 검토서를 제출하고 그게 크게 문제 없다 그러면 시공업체에 관리해야 되겠죠. 그러면 매일매일 감리 보고서를 써야 될 거고 감리 일지라 그러죠. 그 다음에 자재가 들어오면 자재 검수를 해야 되고 자재 검수가 끝나면 인력 관리도 하고 내역 관리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가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하고 내 마음대로 파노라마처럼 해버리면 그냥 막 적을 수 있는 게 이런 감리 업무 이런 겁니다. 감리는 감리 업무를 많이 물어보고요. 금방 같이 이렇게 CM하고 CM 쪽도 많이 물어보고 그 다음에 V 일단 CM 같은 경우는 V까지 모든 걸 다 합니다. V라 무슨 말인지 알죠? 가치공학 그죠? 가치공학은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각 관공서라든지 그거는 V를 꼭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의를 우리가 들어가 보면요. V 심의를 꼭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V가 자주 시험에 문제에 출제되는 그런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현장에서 이런 회의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연수원인데 옥상에다 수영장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난간 때는 비대도선이 설치되게 되어 있는데 핸드레일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비대도선을 어떻게 설치하냐고 이렇게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우리는 공부를 했잖아요. IC 62305를 들이대면 되죠. 자연적 구성부재가 그런 데서 묻는 겁니다. 자연적 구성부재. 전기적 역수성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저런 피부만 안 되면 되잖아요. 그러면 두께가 맞으면 되잖아요. 두께 어떻게? 납 납일 경우에 강철일 경우에 티타늄 동일 경우에 알루미늄 그럴 때 이 정도의 두께 이상이 되면 인정하겠다는 거죠. 낙광티 동하라 딱 이야기해 주면서 제품이 무슨 제품입니까? 철입니까? 알루미늄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IC 규정에서는 KC IC 62305는 이런 알루미늄 제품은 7mm 이상이 되면 허용한답니다. 나중에 안전공사 맡을 때 이 규정을 가지고 이야기하십시오. 이게 외우는 게 아니라 외워서 써먹는 거거든요. 그럼 절대 안 까먹습니다. 외우는 거에 두려워하지 말고 외우는 거를 현장에 딱 접목을 시켜보십시오. 그러면 이 외우는 게 참 재밌습니다. 실무에도 쓸 수 있고. 맞지 않나요? 공부는 자기가 하는 겁니다. 그죠? 남이 해주는 건 아니고요. 대신에 학원은 여러분들한테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할 의무가 있는 거고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마추어니까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교사니까 저는 프로 정신으로 여러분한테 가장 쉽게 빠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제시하고 계속 푸시를 해주는 게 저희들 역할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현장에서 모든 걸 가미해서 스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초반에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1교시를 조금 한번 볼래요? 제가 지금 1교시까지 이야기하는 거는 문제 패턴을 여러분이 볼 때 이런 식으로 봐라고 내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1교시 같은 경우는 총 7개에서 8개 정도가 기출문제입니다. 모르시겠지만. 왜냐하면 공부량이 안 됐으니까. 제가 분석해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2개 정도가 새로운 게 나왔습니다. 사물 인터넷, 게시 계정 현황 이렇게. 이 부분은 회생 제동 장치. 잘 들어보지 못한 거죠. 그 다음 12번 같은 경우
분산의 전형 나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요즘 계속 나옵니다. 그죠? 왜? 이제는 분산의 전형이니까, 신재생 에너지니까, ESS니까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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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점 계속 핑퐁 치면서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되겠지. 신재생 공급 얼마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냥 달고 살아야 됩니다. 자꾸 이야기하면 내용이 많아지는데요. 공부는 좀 이렇게 혼자 하는 게 맞지만은 되도록이면 옆에 친구하고, 친구라는 게 여기 있는 부분이 다 친구입니다. 나이가 60이든 나이가 20이든 그 사람은 다 친구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마음대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젊은 피를 나이 드신 분은 받아가는 거고, 그리고 나이 작으신 분은 나이 많은 사람이 경력을 갖고 오는 겁니다. 그게 매칭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내가 잘 안 외워질 때, 형 나는 이렇게 외웠어. 형 간단하네? 왜? 6개만 외우면 끝인데 4, 4, 5, 7 자동차 번호 외우듯이. 그랬을 때 그런 방법이 있네 하고 서로 공유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했고, 그렇게 했더니 또 빨리 접근하게 지고, 그러니까 항시 옆에 친구들한테, 옆에 계신 분들한테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접근하고, 그러면 좀 빠른 공부가 재밌고 빠른 접근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괜찮았습니까? 자, 오늘 4강까지 좀 고생 많았고요. 박수 한번 치면서 헤어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